1762년 윤 5월 15일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덕궁 뒤뜰,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이 담긴 작은 표주박 하나, 앞에는 거대한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 조선 왕세자빈이었습니다. 28의 나이, 그녀는 지금 목숨을 걸고 뒤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나도, 아들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 역적이 됩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주 속에는 그녀의 남편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오? 뒤주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도세자, 조선의 왕세자였던 남편이 지금 나무 뒤주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m, 2m, 1m, 뒤주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뒤주 표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안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경궁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대왕대비 마마께서 감시하고 계십니다. 들키시면 마마도, 세손 저하도 모두 역적이 되십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경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표주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분은 제 남편이에요. 해경궁이 작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뒤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주 속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한 모금만. 그날 밤 해경궁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왜 뒤주에 갇혔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뒤주로 기어갔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43년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풍산 홍씨 집안에 1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경, 영의정 홍봉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기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글을 읽으면 단번에 이해하는구나. 이 아이는 분명 큰 복을 타고났다. 아버지 홍봉한이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혜경은 예의범절도 바르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기로 유명했습니다. 그해 가을 궁중에서 왕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조대왕께서 9살 왕세자를 위해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혜경아, 내가 간택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간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혜경은 궁중 나들이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 처음 보는 대전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9살 왕세자였습니다. 이 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세자가 국화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혜경은 얼굴이 붉어지며 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자 저하. 이 꽃처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린 세자의 말에 혜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744년 봄, 왕세자빈 간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낙점을 받은 사람은 바로 혜경이었습니다. 이보다 훌륭한 며느리는 없을 것이오. 학식도 뛰어나고 덕망도 갖추었으며 집안도 훌륭하구나. 영조대왕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경은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될 영조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빛이 왜 저렇게 무서우실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잊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744년 음력 2월 15살 혜경과 10살 세자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세자빈 마마 만세, 왕세자 저하 만세. 혼례를 마친 해경은 세자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어린 세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자빈 아니, 해경, 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주시겠습니까? 예, 세자 저하. 제가 좋은 세자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했고 해경을 무척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궁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년 후 그 국화꽃을 주던 자리에 뒤주가 놓일 줄은, 그리고 그 뒤주 속에 남편이 갇힐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750년 해경은 16의 나이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소세손이었습니다. 허허, 훌륭한 왕손이 태어났구나. 세자빈 잘했다. 영조대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해경은 왕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저하,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사도세자도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자는 밝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왕세자였습니다. 2년 후인 1752년 해경은 또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산이었습니다. 훗날 정조대왕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왕손이구나. 세자비는 정말 복이 많은 여인이로다. 궁중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해경은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세자빈이었습니다. 두 명이 왕손을 낳았고 시부모를 잘 모셨으며 궁중 예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세자빈 마마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렇게 완벽한 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해경 자신도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두 명의 건강한 아들, 안정된 궁중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해경은 남편 사도세자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궁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해경, 우리 참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들들이 있고 아버마마께서도 기뻐하시니 말입니다. 사도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경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자 저하,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마마, 나비가 날아갑니다. 저것 좀 보세요. 허허, 그래. 우리 아들 참 명랑하구나. 사도세자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둘째 아들 산이도 어머니 해경에게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52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조대왕이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해경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이놈, 이것이 무엇이냐? 글씨가 삐뚤어졌구나. 영조의 호통 소리가 대전 밖까지 들렸습니다. 해경은 깜짝 놀라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글씨도 행동도 말투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해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후 세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괜찮으십니까? 해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세자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불안했지만 아직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755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결국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세손아. 해경이 아들의 죽음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도세자도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세자와 세자빈의 부덕함 때문이다.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해경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범마마, 소자의 잘못입니다. 모두 소자의 잘못입니다. 세자는 아들의 장례식 내내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해경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겠소. 이 옷은 안 됩니다. 세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미 새 옷으로 갈아입은 지 1시경도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세자 저하, 이미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니요, 이 옷은 안 됩니다. 당장 벗어야 합니다. 세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또 갈아입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벌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해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나도 모르겠소. 그냥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소. 또 다른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창덕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대전의 문안을 드리러 가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아범마마가 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해경은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문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조에게 문안을 못 드리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네 이놈, 감히 아비에게 문안도 안 오느냐. 영조의 호통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세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1758년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말을 안 듣느냐. 세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세자가 환관 한 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안 됩니다. 해경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관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환관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경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대전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알리면 세자 저하가. 결국 해경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환관의 죽음은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0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녀가 죽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 세자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해경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세자는 피 묻은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요? 해경아, 나를 죽여주시오. 안 됩니다. 세자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새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경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궁녀의 죽음도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시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세자 저하가 폐위될 텐데. 그러면 산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0년부터 1762년까지 해경궁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세자빈이어야 했습니다. 궁중 행사에 참석하고 영조대왕께 문안을 드리고 궁녀들을 관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발작을 막고 궁녀들을 보호하고 모든 비밀을 숨겨야 했습니다. 세자 저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밤마다 해경은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세자 저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경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해경, 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새손이 있지 않습니까? 해경이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배기 아들 산이
훗날의 정조가 문틈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아. 혜경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가 왜 저러십니까? 산아, 들어오렴. 아버마마는 조금 편찮으실 뿐이란다. 혜경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1762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큰일입니다. 궁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 저하께서 또 궁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경이 달려가 보니 세자가 또 한 명의 궁녀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아, 안 돼. 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미치셨다더라. 궁녀들이 세자를 무서워한다더라. 세자빈 마마께서도 힘드시다더라. 혜경의 귀에도 그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찾아왔습니다. 혜경아, 세자께서 정녕 괜찮으신가? 바깥에 좋지 않은 소문이.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저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혜경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경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세자빈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혜경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부르는 꿈, 시아버지 영조가 노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는 꿈, 아들 산이가 울면서 어머마마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꿈. 1762년 윤5월 초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고변을 올렸습니다.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였습니다. 혜경은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들통났구나. 영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비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환관을 때려 죽였다더라. 궁녀를 수십 명이나 죽였다더라. 옷을 하루에 수십 번 갈아입는다더라. 혜경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1762년 윤5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세자빈, 당장 대전으로 오너라. 영조의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혜경은 불길한 예감에 떨면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오늘은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1762년 윤5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혜경궁이 대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 뒤주 하나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그 뒤주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것은 대체.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 사도세자가 끌려왔습니다. 영조가 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놈, 이 아비를 속였구나. 환관을 죽이고 궁녀를 죽이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구나. 아버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세자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목숨을 끊겠다. 저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혜경은 앞으로 달려나가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 손을 생각해 주소서. 세자는 아픕니다. 닥쳐라. 병이 아니라 죄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영조가 혜경을 밀쳤습니다. 혜경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11살 산이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제발. 산아, 내 아비는 역적이다. 물러나거라. 영조는 손자의 애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앞에 섰습니다. 혜경, 산이를 부탁하오. 세자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혜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 저하,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에 몸을 구부려 넣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물도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마라. 이놈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를 어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영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1일째 윤 5월 13일 뒤주 속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딜 수 있소. 아범마마께서 곧 풀어주실 것이오. 혜경은 3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역적이 됩니다.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일째 윤 5월 14일 덥소. 너무 답답하오. 물 좀. 세자의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더위였습니다. 뒤주 속은 찜통 같았을 것입니다. 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께 물을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단다, 산아. 할아버님의 명을 어기면 우리도 역적이 된단다. 혜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일째 윤 5월 15일 밤. 이날 밤 혜경은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드려야겠다. 자정이 되자 혜경은 표주박에 물을 담아 뒤주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3미터, 2미터, 1미터. 세자빈 마마, 안 됩니다. 상궁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혜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표주박의 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4일째 윤 5월 16일 뒤주 속에서는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혜경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5일째 윤 5월 17일 희미한 신음만 들렸습니다. 혜경은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왜 나를 막는 것이오? 저분은 내 남편이오. 혜경이 상궁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궁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왕대비 마마께서 6일째 윤 5월 18일 새벽 혜경은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7일째 윤 5월 19일 밤 뒤주 속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경, 산이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혜경은 뒤주에 귀를 대고 울었습니다. 예, 세자 저하.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경은 5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8일째 윤 5월 21일 정오 뒤주 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영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못이 뽑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혜경은 그 안을 보았습니다. 28살 남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세자 저하악. 혜경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이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마마, 눈 뜨세요. 하지만 사도세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치워라. 그날 혜경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9년간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경은 11세 아들 산이를 데리고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는 왜 돌아가신 겁니까? 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경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산아, 아버마마는 하늘로 가셨단다. 왜요? 왜 할아버님이 아버마마를 뒤주에? 산아. 혜경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너는 울면 안 된다. 네가 울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어머마마, 할아버님 앞에서는 절대 아버마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절대. 알겠느냐? 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경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자. 아들을 왕으로 만들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다음 날부터 혜경은 완벽한 세자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영조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세자빈, 앞으로 세손을 잘 키우도록 하라. 예, 전하. 명심하겠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산이가 25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대왕이 된 것입니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마마, 소자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하. 그날 1762년 윤 5월 아버마마께서 뒤주에 계실 때 어머마마는 어디 계셨습니까? 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14년 만에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하, 그날은 잊으십시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자는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는 정말 미쳤습니까? 정말 역적이었습니까? 전하, 어머마마, 대답해 주십시오. 그날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왕으로 남으려면 아버지는 죄인이어야 한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정통성이 흔들린다. 내가 미친 역적의 아들이 된다. 전하, 소자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대답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정조는 가끔씩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신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남긴 노론 대신들을 척살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사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수원 화성에 갔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정조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마마, 소자가 못난 아들입니다. 그날 소자가 어렸기에 아버마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60세가 된 혜경궁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나도 울고 싶다. 나도 당신 앞에서 울고 싶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 아직은. 정조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마마,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아니다, 전하. 나는 괜찮다. 혜경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정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마마, 이제는 말씀해 주소서. 전하, 아버마마께서 뒤주에 계실 때 어머마마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혜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하, 어미는 어머마마. 정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끝내 답을 듣지 못한 채 전하. 혜경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 이제야. 혜경은 아들의 죽음을 붙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9년 만이었습니다. 1805년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71세가 된 혜경궁 홍씨는 조용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한중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스러움을 기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그날 아침 대전에 뒤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혜경궁은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 갇히던 순간 8일 동안의 고통,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뒤주로 기어갔다. 붓을 멈추고 혜경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4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으로 기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한 번이 아니었다. 나는 5번 시도했다. 혜경궁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썼습니다. 3일째 밤 표주박에 물을 담아 기어갔다. 상궁이 막았다. 5일째 밤 다시 시도했다. 역시 막혔다. 6일째 새벽 3번째 시도. 실패했다. 7일째 밤 4번째 시도. 감시가 너무 심했다.
8일째 새벽 마지막 시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모두 실패했다. 나는 남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못했다. 3미터 앞에서 남편이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해경궁은 붓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적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감히 고백하건대 나는 겁쟁이였다. 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해경궁은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세자는 미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가혹한 질책이 세자를 병들게 했다. 매일같이 꾸짖고 때리고 모욕했다. 세자는 공포에 떨었다. 그것이 병이 된 것이다. 나는 49년간 이 진실을 숨겼다. 아들 정조가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하면 정조의 정통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아, 용서하렴. 어미는 내가 왕이 되길 바랐단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단다. 해경궁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나는 6번째도 시도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였고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붓을 놓았습니다. 한중록의 지필이 끝났습니다. 해경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전 저 뒤뜰에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는 알겠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당신 편이었다는 것을. 1815년 해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1세의 나이였습니다. 한중록은 비밀리에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담은 이 기록은 오랫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후 한중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뒤주로 기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경궁 홍씨, 그녀는 49년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조차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중록은 패자의 변명이자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한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물을 주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정조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혼자 견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경궁 홍씨, 그날 밤 뒤주로 기어간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